최근 국내에 한 권의 고서가 반입됐다. 그 책 속에 실린 한 장의 사진.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석굴암이 사진 속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사진입니다. 제2도 경주 석불. 경주 석불이라면 바로 석굴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석굴암의 일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좀 훼손된 모습입니다. 이 돌판과 돌판 사이에는 틈이 벌어져 있고 또 그 사이에 돌이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 당시의 경주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과 현재 석굴암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 입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전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돌판이 하나, 둘, 세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석굴암에는 돌판이 4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 봤을 때 현재 석굴암이 원형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석굴암 전실의 원형은 30년 넘게 풀리지 않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전실의 원형이 베일에 가려지게 된 것은 이 원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이 석굴암의 원형에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진을 통해서 석굴암의 원형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이종학 사운연구소장. 그는 최근 일본의 한 고서점에서 경매를 통해 책 한 권을 입수했다. 그 속엔 석굴암 사진이 2장 실려 있다. 일본인들의 방문 기념 사진과 문제의 사진이 그것이다. 직선형이냐 아니면 굴곡형이냐 부분이 이제 여기 두고 말하는 게 됐습니다. 명치 40년이 이제 1910년입니다. 여기서 1910년 나왔으니까 여기서 설년이라는 건 아까 1909년이 되는 거죠. 전에 1909년. 근대 최초의 조선미술사 연구소인 조선미술대관. 이 책은 한일 병합 직전 일제에 의해 발행됐다. 이 책은 석굴암이 최초 발견된 시기를 1909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년은 1909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910년 나온 책이니까 전에 손해통감 일행이 석굴암에 와서 처음으로 이걸 발견하여 그 기록에 따르면 석굴암은 책이 발행되기 한 해 전인 1909년 손해통감 일행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발에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누구도 아직 발견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사진 뒤에 그 설명에 이제 1909년 손해통감 일행이 최초에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앞질러는 어떤 사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원형을 담은 복원 이전에 원형을 담은 최초의 사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전성기를 구가던 8세기 신라인들이 남긴 신앙의 전당이자 예술작품 석굴암. 입구인 전실과 통로에 해당하는 비도를 지나면 본존불이 정주하고 있는 주실이다. 부처의 세계인 주실 벽면엔 불제자와 보살들이
살아있는 듯 둘러서 있다. 전실엔 부처의 설법을 듣는 무리인 팔부신 중상이 연이어 있다. 4개의 팔부신 중상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현재의 전실. 그러나 100년 전까지 전실은 이와 분명 다른 모습이었다. 네, 사진으로 보면은 현재 그 팔부중이 셋이 보이고 하나는 구석에 보이지 않는데 일단은 느낌으로는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팔부중이 이제 배치된 다음에 다시 꺾여서 이제 돌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굴곡형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또 하나의 새로운 입구를 만든 것만은 틀림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굴암 전실의 원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화여대 윤재신 교수는 석굴암 건축 원형의 컴퓨터 모델링을 시도해왔다. 작업이 우리 너무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똑바른 선이 없어서 여기 윤재신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입체로 복원해보기로 했다. 이게 저희 그 팔각 기둥의 윗면일 거라고 그랬다고. 그치. 요 사천안산 판석에 요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실제로 여기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요 선 있고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하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건축물은 일정한 비례 관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선명하게 보이니까 선이 수점 잡고 이쪽 수점은 사실 3차원 면들의 모습은 서로 간에 비례 관계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서리의 값을 알면 나머지 모서리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근거리 사진 측량 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래로 내리고 라인만 나오는 박스를 나오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먼저 사진 속에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돼 있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네 개의 선을 기준으로 투시도법을 활용해 평면을 3차원 입체로 만든다. 기준이 됐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면 비례 관계에 따라 다른 모서리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판 하나의 길이는 구당척, 약 2m 70cm. 비례 관계에 따라 측정하면 전실 벽면의 폭은 11.83당척, 약 12당척이다. 돌판 하나의 폭이 4당척이므로 전실 벽면엔 돌판이 3개까지만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입수된 사진을 3차원으로 만들어 이 치수를 측정하고 이 사진 속의 전실을 입체로 복원을 해봤습니다. 평면 사진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이 들쑥날쑥 이 돌판이 고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굽혀져 있는 부분까지 돌판이 모두 4개입니다. 자, 이 돌판 하나의 폭이 4당척입니다. 이것도 이미 알려진 치수입니다. 이 당척은 당나라 때 사용됐던 단위입니다. 1당척이 약 30cm.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측량 방법으로 이 전실 벽면 전체의 폭을 추산해 보면 약 12당척입니다. 돌판 하나의 폭이 4당척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실 벽면엔 돌판이 모두 3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돌판은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자, 이 꺾여져 있는 4번째 돌판은 사진으로는 그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모습을 참조해서 복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벽면은 현재 석굴암의 전실 모습입니다. 자, 이 두 벽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확연히 다르죠. 자, 이 현재 석굴암의 이 전실 벽면에는 이 돌판 4개가 아주 일렬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무슨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 직선이 아닌 이 곡선의 형태입니다. 무슨 돌을 가른 그런 흔적인 것 같습니다. 이 4번째 벽면과 3번째 벽면을 붙일 때 이 둘이 서로 잘 들어맞을 수 있도록 아마 돌을 좀 가른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재의 이 전실의 모습은 이번에 입수된 사진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전실은 1960년대 보수 작업 때 굴절돼 있는 벽면을 펴면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실의 벽면이 굴절돼 있었다면 이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파생됩니다. 목조 가옥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실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전실 앞에 기와집도 함께 들어섭니다. 일반인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이 목조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학자들은 수십 년간 열띤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목조 건물의 존재 여부는 석굴암의 외관뿐 아니라 이 건축 구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굴암 목조 건물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조심스럽게 먹고. 목조 건물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출토 유물들이었다. 1913년 수리공사 때 석굴암 주변에선 20여 종의 금속 유물이 출토됐다. 그중 못 모양의 유물은 목조 건물에 사용됐던 쇠못으로 여겨졌다. 출토된 기와들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줬다. 전실 바닥 등 석굴암 부근에서 10여 종의 기와 파편이 출토됐다. 이 기와들이 목조 건물의 지붕을 덮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와와 금속 유물들은 목조 건물에 사용됐던 것일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조각물들을 만들고 있는 석공의 명장 윤만걸 씨. 그가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출토된 금속 유물과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 예, 요거는 보통 이제 불상을 조성하면 이제 눈이나 또 입술, 뭐 손톱, 또 아니면 이제 옷자락에 이제 문양 같은데 그런 데 사용하기는 이제 이런 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제 세밀한 조각할 때는 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적은정을 사용합니다. 그런 점 아니면 불가능하겠네요. 예, 이거보다 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기 편리한 중에서도 제일 적은 겁니다. 지금처럼 과거에도 불상을 조각할 때는 세밀한 부분을 다듬기 위해 작은 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구를 쇠정이라 하는데 길이는 7cm 정도. 석굴암을 지을 때도 이런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출토 유물은 조각물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사용된 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와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성균관대 박물관엔 1910년을 전후해 당시 경성제대 고고학과 후지다 교수가 찍은 50여 장의 사진이 보관돼 있다. 우리는 그중 한 장의 사진에 주목했다. 선명치는 않지만 지붕 부분에 기와 비슷한 것이 보였다.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부분 확대해 보기로 했다. 지붕 부분을 100배 확대하고 해상도를 높였다. 기와가 분명했다. 그러나 목조 건물이 아닌 원형 지붕 위에 올려진 기와였다. 기와는 이중이었다. 그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중수의 흔적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기와가 만들어진 시기다. 기와들은 통일신라 시대에서 조선시대 것까지 다양했다. 석굴암 사진을 통해 수리공사 전 입구에 쌓여있는 기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붕을 올리고 남은 기와들은 아닐까. 그리고 신라시대 때부터 그랬다면 기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일제가 복원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붕괴된 상태에서 석굴암의 모습을 촬영한 여러 종류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실제로 목조 건축이 그 위에 지어져 있다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제가 만든 기초재래 평면도를 검토해 보면 만약 그곳에 목조 가옥이 있었다면 반드시 표현돼야 할 기초 등과 같은 단서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목조 건물이 있었다면 이렇게 8군데 기둥자리가 표시돼 있어야 마땅하다. 기록에서도 목조 건물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창건 당시 석굴암에 대해 기록돼 있는 불국사 사적기. 이 책엔 석굴암을 지을 때 흙과 나무는 사용하지 않고 돌로만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18세기 당시 경주 지역의 모습이 담긴 경주도회 좌통지도. 당시 경주의 주요 유적들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도 속의 석굴암엔 분명 목조 건물이 없다. 목조 건물은 없었다. 그리고 100년 전 사진처럼 석굴암은 열린 구조였으며 전실은 꺾여 있었다. 석굴암은 동쪽 일출 방향, 정확하게 말하면 동짓날 일출 방향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조 건물이 없이 이런 열린 구조로 돼 있었다면 이 전실까지는 정말 빛이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안에까지는 그 빛이 환히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치 구조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창문을 내서 조명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천장 어딘가에 이 창문을 내서 자연광으로 실내를 밝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창문이 있을 거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본전불이 아주 정면으로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그런 주장대로 이렇게 창을 여기에 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명 방법이 있었을까요? 석굴암 주변엔 일제 보수공사 후 남은 석재들이 있다. 그중 특이한 모양의 석편이 2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석굴암에 창이 있었다는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안쪽이 곡면으로 다듬어졌고 삼각형 구멍이 파여 있다. 구멍은 창살을 꽂던 자리로 추정됐다. 석편을 맞춰 창이 있었다는 자리에 배치해봤다. 하지만 석편의 크기가 작아 조각도를 이어붙여야 한다. 이런 형태로 창이 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곳은 신라 역사과학관, 석굴암의 원형을 연구하는 곳이다. 다양한 모형들 중에는 발견된 석편을 근거로 창을 설치한 것도 있다. 조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출 방향에서 빛을 비춰보기로 했다. 창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본전불에 대한 조명 효과가 중시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모양의 창이 있었을까? 지붕엔 감자비 돌이라고 불리는 긴 돌들이 밖으로 노출돼 있다. 그 주위를 돌과 흙이 감싸게 돼 있다. 이런 구조라면 창이 있었다고 해도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자비돌 구조 때문에 그렇죠. 그 감자비돌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돌과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과 흙이 쌓이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에 터널과 같은 구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터널 같은 구조가 존재한다면 빛이 굉장히 적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건축 구조가 되는 것이죠. 만약 창이 있었다고 해도 깊은 터널 끝에 위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창이라면 채광 효과는 지극히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석굴암은 어떤 방식으로 실내를 밝혔을까? 석굴암 조명 방식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석굴암 조명 방법을 연구해온 배진달 교수. 그는 최근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발견했다. 대당 서역기의 한 대목이 그것이다. 욕도자한 그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자 할 때에 대당 서역기는 당나라 승려 현장이 인도 보드가야의 대각사를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다. 필요신조지 대광명경 크다란 거울을 가지고 가서 인광내조 빛을 끌어서 안을 비추었다. 내도 리영상 이에 그 신령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책엔 인도 석굴의 조명 방법이 나타나 있다. 석굴에 모셔져 있는 본尊을 예불할 때 반사경을 이용해 조명을 했다는 것이다. 7세기와 8세기에 그 당나라와 통일신라 시대의 성녀들이 인도의 성지순례를 많이 갔습니다. 그 성녀들이 그곳에서 그 석굴의 그 형태라든지 불상의 모습 혹은 채광의 방법까지 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석굴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석회암 계통으로 만들어지고 또 석굴의 깊이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채광을 할 때에 외부의 그 빛을 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으로 커다란 거울을 가지고 바닥에 두고 이렇게 채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굴 사원이 처음 시작된 곳은 인도다. 인도의 사원들은 대개 바위를 뚫어 조성된 것이다. 재질이 물러 파기가 쉽기 때문이다. 석굴 사원의 형식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졌다. 그러나 인도 사원과 같은 굴착 석굴은 신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 바위의 재질이 대부분 단단한 화강암이기 때문이다. 조명 방법도 인도의 방식을 참고하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응용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석불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강암도를 매끈하게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그 외부의 빛을 반사시켜서 조명이 가능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것이 그 석불사 조명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석굴암 조명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간접 조명이었다. 그렇다면 빛을 반사시키는 돌의 위치는 어디일까? 그것은 본존불 뒤편 광배에서 본존불의 상호를 지나는 일직선이 전실 바닥과 만나는 지점일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반사되는 돌을 제작해 보기로 했다. 먼저 쐐기를 박아 돌을 쪼갠다. 떼어낸 면을 거칠게 다듬는다. 그 다음엔 우툴두툴한 망치로 돌 표면을 두드려 다듬는다. 다시 도끼 모양의 망치로 잔다듬을 한다. 마지막으로 물을 뿌려가며 문지르는 과정인데 먼저 거친 숫돌을 사용하고 다시 고운 숫돌로 문지른다. 이렇게 꼬박 48시간의 수작업 끝에 비로소 돌이 완성된다. 이렇게 다듬은 화강석이 실제로 실내를 밝힐 만큼 빛을 잘 반사할까? 모형 석굴암의 입구에 돌을 설치한 뒤 일출 방향에서 빛을 비춰보기로 했다. 주위의 빛을 차단하고 약 1700 룩스 밝기의 조명을 비췄다. 맑은 날 태양빛의 3분의 1 정도 되는 밝기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본존불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래에서 비춰지는 은은한 빛은 본전불에 신비를 더해준다. 해 뜨는 쪽을 향해 정주한 본전불은 이와 같이 첫 태양빛을 받았을 것이다. 원형 석굴암 조명 방식의 비밀은 바닥에 깔린 화강석에 있었다. (1913년) 일제가 보수공사를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석굴암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 해체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것은 뭘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들어서 나르기에는 이 돌판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일종의 크레인이겠죠. 자, 그리고 이 돌 조각들의 그 옆면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좌 13, 14, 15.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조각물들을 해체했다가 재조립을 할 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일련 번호를 매겼던 것 같습니다. 이 본전불과 지붕을 덮은 돌은 이 지지대로 받치고 나머지 돌들은 남김없이 굴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이 돌은 석굴암이 해체될 때 나온 것입니다. 저 위에 수북히 쌓여 있는 돌들과 같이 이 석굴암의 주위를 둘러쌌던 돌입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죠. 돌의 크기도 일정한 것 같습니다. 석굴암은 이 석굴 주위에 이런 돌을 쌓아서 마무리한 구조라는 게 석굴암 해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좀 엉성해 보이기도 하죠. 당시 신공법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일제는 이런 돌들을 주저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석굴암의 보수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뒤 이 보수와 복원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에) 시작된 대대적인 보수공사의 과정이 세 권의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해체 과정에서 일제가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는 석굴 주위를 싸고 있던 엄청난 양의 돌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석굴 주위는 자연석과 다듬은 돌이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붕돌을 해체하는 데만 3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될 만큼 일제는 그 돌들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리의 기본 방침은 돌들을 제거한 자리에 1m 두께의 콘크리트를 쳐서 석굴 전체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었다. 3년에 걸친 수리공사 끝에 석굴암은 기차 터널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준공 2년 만에 벽면과 본전불은 풍화와 백화에 시달리게 됐다. 이는 콘크리트의 치명적 부작용인 여름철 습기 때문인데 본전불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됐다. 지난 9월 14일에 착공한 이 석굴암 보수공사는 1차 공사로서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배수 작업을 하고 결국 1961년 한국 정부에 의해 또다시 3년에 걸친 대규모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돌층계로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리 공사 결과 석굴암은 원형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 우리나라 고대 문화를 한층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누수를 막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 돔 위에 1m 간격을 두고 다시 이중돔이 설치됐다. 습한 공기와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전실 벽면이 펴지고 넓어진 평면에 목조 건물이 들어섰다. 동양 무비. 이 동양에서는 비교할 바가 없는 빼어난 작품이다. 석굴암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빼어난 가치를 인정받아서 석굴암은 인류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이 석굴암은 이슬매침, 즉 결로로 인해서 생기는 이끼가 끼고 또 풍화가 되는 그런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이 석굴암의 복원 과정은 이 결로와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계를 동원해서 이 공기를 냉각시켜서 습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어서 이 최후의 방법을 동원한 셈입니다. 7, 8월이면 이 기계에서 제거되는 물의 양이 하루에 한 드럼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무런 기계 장치 없이 석굴암은 1000년 이상 문제없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석굴암은 애초부터 제습 기능이 가능한 구조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석굴암의 원형을 제대로 알면 그 안에서 기능하는 제습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석굴암 원형에 담긴 제습 메커니즘,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에 소속된 열전달 제어기술연구실. 여러 가지 열전달 현상의 원리와 실용화 방안을 연구하는 곳이다. 송태호 교수는 얼마 전 석굴암의 제습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석굴암은 어떻게 1000년 동안 결로가 없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그 석조물은 그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 물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안에 그 화강암들이 지편이 떨어져 나오면서 풍화 및 백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없이 1000년 동안이나 견디었다는 것이 아마도 이런 이슬 맺힘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해서 그 원형 석굴암의 모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험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이 실험에선 특히 석굴암 지붕 위 암석층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험을 위해 모형 2개가 제작됐다. 하나는 원형 석굴암의 지붕 위 구조와 같이 돌을 1m 높이로 쌓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형은 같은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현재 석굴암의 지붕 구조와 같은 것이다. 각 모형의 윗부분은 석굴암 외부를, 그리고 아랫부분은 석굴암 내부를 나타낸다. 두 모형의 결로 상태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종류의 센서가 준비됐다. 그 하나가 거울. 이슬이 맺히면 표면이 뿌옇게 돼 해그림이 반사되지 않는다. 또 다른 센서는 한지. 습기에 젖으면 잉크가 번진다. 그리고 습도와 온도를 1분 간격으로 재는 기구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센서를 각각 두 모형의 윗부분, 즉 석굴암 외부와 아랫부분, 즉 석굴암 내부에 붙였다. 아래에는 센서를 비춰볼 수 있게 거울을 달았다. 낮, 밤, 낮, 밤, 낮.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항온 항습실에 두 모형을 넣었다. 그리고 98년 6월과 7월에 걸쳐 석굴암 근처에서 측정해둔 온도와 습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연속적으로 비가 온 3일 동안의 상황을 관찰했다. 안정화 단계를 지나서 첫날, 이튿날, 그리고 지금은 3일째 되는 날에 낮 기온과 온도를, 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째 비가 내린 날 낮의 상황. 콘크리트 모형 윗부분의 습도는 99%, 온도는 약 19도씨였다.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암석층 모형의 윗부분도 마찬가지였다. 이어 암석층 모형의 아랫부분, 즉 원형 석굴암의 내부를 확인해봤다. 이슬이 전혀 맺히지 않았다. 습도 99%, 온도는 18.8도씨로 아래 위가 같았다. 그렇다면 현재 석굴암의 내부는 어떨까? 역시 결론은 관찰되지 않았고 온습도는 윗면과 같았다. 이런 날씨에 얼른 생각하면은 어디서나 다 벽에서 상당히 이슬이 맺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다지 이슬이 맺히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벽면의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충분히 낮아야지 거기서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콘크리트의 경우에 벽면의 온도는 위건 아래건 모두 한 19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암석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모두 한 18.8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기와 온도차가 1도씨 이내 정도로 나게 되면 비록 눅눅하기는 하지만 이슬이 맺히지는 않는 그런 것을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밤입니다. 다시 낮이 되고 그렇다면 비가 내리다 개인 날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6, 22 좋습니다. 장마철 중 맑은 날 하루를 가정했다. 온도는 약 27도씨, 습도는 약 83%.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먼저 현재 석굴암의 외부를 살펴봤다. 공기 온도보다 2도 낮은 25도씨, 습도는 90%. 한지에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다. 콘크리트 모형의 밑부분, 즉 현재 석굴암 내부 상태는 어떨까? 거울 센서의 표면이 흐려져 있었다. 결로가 생겼다는 의미다. 거울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아주 작은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었다. 일제의 보수공사 후 생긴 습기 문제는 바로 이 결로 때문이었다. 네, 결로라고 하는 것은 그 고온 다습한 공기가
차가운 벽을 만나면 거기서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대략 한 3도씨가량 낮은 온도를 만나면 결로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언제 집중적으로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날씨가 계속 흐리다가 어느 하루 갑자기 개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이 다 증발을 하고 그러면 대단히 무덥고 그 끈적끈적한 날씨가 되죠. 이럴 때 그 벽은 아직 미처 뜨거워져 있지 않은데 그 차가운 벽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결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그치면 고온다습한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공기보다 차가운 상태다. 따라서 이 벽면에 공기가 닿으면 온도차로 인해 이슬이 맺히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암석층 모형, 즉 원형 석굴암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윗부분, 즉 원형 석굴암의 외부에서는 약간의 결로가 발생했다. 아랫부분, 즉 석굴암 내부는 어떨까? 일단 한지의 잉크는 온전했다. 결로는 생기지 않았다. 더 세게, 더 세게. 그렇다면 암석층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연기의 흐름으로 암석층의 공기 흐름을 알아보기로 했다. 오케이. 맑은 날 낮의 상황. 암석층 위쪽, 즉 석굴암 외부에서 연기를 피워봤다. 그 결과 연기는 암석층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즉 공기가 암석층을 지나 석굴암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석층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날씨가 개이고 바깥 공기가 고온 다습해졌을 때 암석층 안에 갇혀 있는 공기는 차갑고 따라서 암석층 안에 있는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이것에 끌려서 바깥에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암석층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깥에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는 암석층 안에 있는 차가운 암석을 만나서 거기서 수분이 응축돼서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건조한 공기가 마저 밑으로 내려와서 석실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석실 안에 들어올 때는 한랭 건조한 상태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석실은 늘 한랭 건조하고 따라서 결로가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더워지면 외부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암석층을 뚫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외부 온도보다 차가운 암석층이 습기를 빼앗게 되고 대신 석실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석실 안엔 이슬이 맺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맑은 날 밤, 암석층에서 공기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역시 연기의 흐름을 통해 확인해봤다. 밤엔 반대로 연기가 암석층 위로 밀려나왔다. 즉, 바깥이 차가워지자 공기는 내부에서 외부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석실 내부에 있던 공기가 암석층을 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공기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암석층이 머금었던 습기는 증발된다. 암석층은 다시 차고 건조해져 이튿날 낮에 다시 제습 기능을 할 수 있게 준비된다. 석굴암은 역시 그 당시에 아무런 공조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혹독한 장마철을 이겨내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생기 효과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암석층이 열을 저장했다가 내놓았다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효과에 의해서 그 안을 지나가는 공기를 제습을 하기도 하고
또 암석에 묻어 있는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대 과학이 요즘 많이 소위 다공성 유동이라고 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12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술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양 최고의 작품이라는 석굴암. 석굴암은 종교와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일컬어진다. 신라인들은 이 걸작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최대한 이용했다. 천년 동안 숨을 쉬며 생명을 이어온 석굴암. 그 호흡의 통로는 벽 윗부분 감실 뒤에 만들어져 있었다. 감실 뒤에 마련된 30cm 폭의 반달형 구멍이 그것이다. 10개의 감실과 외부 암석층을 통해 원형 석굴암은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했다. 제습 기능을 했던 이런 숨구멍들은 그러나 지금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다. 습기 문제의 원인은 원형 훼손에 있었다. 이 발견 당시에 이 석굴암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천장도 이 3분의 1 가량이 무너져 있고 또 이 돌판들도 전부 뒤틀려 있습니다. 자, 저 안이 어떤 상태인지 참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전부는 아주 깨끗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위가 뚫려 있으니까 아마 당연히 비도 새어 들어왔겠고 깨끗하게 보존되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본전불 뒤에 있는 불상을 보면은 거의 손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0년 넘게 이런 상태를 유지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석굴암 자체의 생명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일 텐데요. 자,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됐을 때 이 무너진 지붕을 메우고 또 뒤틀린 부분을 바로잡는 정도로만 그쳤다면 석굴암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1000년 넘게 이어온 이 석굴암의 생명력은 이 원형 속에 내재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굴암이 본래 어떻게 지어진 건축물인지를 되짚어봐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1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석굴암이 어떻게 지어진 건축물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위에 본전부를 앉히면서 건축이 시작됐다. 주위엔 안상석을 둘러싸았다. 돌을 고정시키기 위해 돌 사이에 나비 모양의 납을 박았다. 그 위로 불상이 조각된 판석 29개를 병풍 두르듯이 세워 벽체를 만들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라인들의 솜씨는 세계 유일의 인공 석굴을 탄생시켰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반구형의 지붕이다.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반구형 지붕을 신라인들은 독창적인 기술로 만들어냈다. 주먹을 쥔 팔도 같은 모양의 감자비돌을 중간중간에 배치했다. 감자비돌은 천정돌이 안으로 쏟아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줬다. 천정 맨 위엔 천개석을 덮었다. 무게 20여 톤에 이르는 천개석은 천정을 눌러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도 했다. 맨 마지막으로 돌과 흙으로 석굴을 감쌌다. 최고의 예술품 석굴암은 그렇게 완성됐다. 신라인들이 남긴 이 30평 정도의 작은 석조 건축물은 오랫동안 현대 과학 앞에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실체는 고도의 과학성이고 또 건축적 완벽성이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 석굴암을 좀 더 낫게 만들어 보겠다고 첨단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은 이 석굴암의 완벽성만 훼손시킬 따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석굴암을 보면서 신라인들의 깊은 신앙심에 숙연해지고 또 탁월한 예술성에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석굴암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100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석굴암의 과학입니다.